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생활경제상담센터 푸른살림에서 경제교육 및 1:1 재무상담 일을 하고 있는 박미정이라고 합니다. 일전에는 일반인들을 위한 돈관리 강좌를 이미 진행을 한 바가 있고요. 그 강좌가 나간 다음에 그것은 너무 이제 결혼한 사람들을 중심으로만 너무 설계가 돼 있다고 해서 미혼들을 위한,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이 돈관리 강좌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해서 이번 강좌를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혼과 기혼의 큰 차이는 어쨌든 물적 토대가 구축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나이가 좀 어린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았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오늘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경제학을 다루기 위해서는요, 이 경제의 개념, 이게 이제 무엇인가부터가 되게 중요한데요. 결과적으로 내가 가용자원이라고 해서 가질 수 있는 주변의 지형 지물들을 알아보고 이걸 이용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내가 원하는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경제입니다. 근데 이 2030은 아직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죠. 내가 뭘 갖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들이 갖고 있는 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시기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 경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름해서 20대와 30대, 원래 20대만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30대 미혼자들도 워낙 많은 세상이니까 그래서 30대까지 포괄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주제는 읽으실 수 있죠? 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은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말인데요. 2030에서 이걸 주제로 잡았어요. 왜냐? 지피하고 지기를 해야지만이 경제학의 시작이 열립니다. 그런데 지피는 남을 하는 것이고 지기는 나를 하는 것인데 원래 고사성어에서는 남을 알고 나를 한다고 표현이 돼 있네요, 순서가. 그런데 제가 강의를 가져가는 순서는 일단 나를 돌아보자부터입니다. 예,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는 경제적 자원은 일단 내 몸뚱아리입니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게 먼저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그것이 1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기가 먼저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할게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실 때 20대, 30대 과연 어른입니까? 청소년입니까? 이거를 질문을 드리면 각각의 규정을 좀 해보셔야 되죠? 예, 어른은 뭐고 청소년은 뭘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청소년, 어른이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어른과 청소년에 대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으셔야지 본인이 청소년인지 어른인지 개념 정립이 되시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쉽게 물어보면 자기가 돈을 벌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어른 아닙니까? 이렇게들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책임. 네, 책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책임을 하기 전에 하는 행동이 있죠? 네, 뭘 해야지 책임을 지게 되냐면 선택을 해야지 책임을 집니다. 청소년기에는 무수한 선택들을 하지만 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 부모님이 있거나 아니면 뭐 선생님이 계시거나 온갖 종류의 어른들이 계시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그것에 대한 수습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른이 된다는 거는 내가 선택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진다? 예, 내가 져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것이 이제 어른과 청소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한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상담을 해서 어려움을 저한테 호소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들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그거는 그분들이 유약해서도 아니고 너무나 마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선택을 한다는 건 내가 이걸 택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런 단선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얘를 선택하면 5만 가지 그 뒤에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되니까 내가 얘를 선택한 것으로 인한 이익을 볼 것이냐, 아니면 포기한 5만 가지 것들의 기회비용을 포기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은 늘 나에게 이게 다른 거를 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이상한 어떤 후회감 같은 것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싶어요.
저는 선택을 할 권리가 있어요만 가지고 어른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선택 과정도 쉽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갈래, 즉 선택과 이 책임에 대한 갈래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결정 내리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그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한 대학 졸업하면 남자분들 기준으로 하면은 한 27, 8살 정도가 되어야 사회로 나가지 않습니까? 학생인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길고 본인이 학교를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막 등록금서부터 다 책임지고 이렇게 다니고 있지는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들이 시작이 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남성을 기준으로서는 한 30살 정도가 돼서 이제 어른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는 이제 들리는 말들에 의하면 그 세바퀴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 세바퀴. 이건 뭐냐? 그 자기의 띠가 3번이 돌아오면 그때부터 자신의 운을 개척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몇 살이에요? 3번 돌면 36살이에요. 만으로 36이거든요. 야, 그러면 무슨 어른이 되려면은 지금 36세가 되어야지 스스로 자기 운명을 개척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뜻하는 말은요, 생각보다 내가 독립할 거야, 자립의 의지를 가지고 어른이 될 거야 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36살이 되기 전까지는 누구의 운에 따라서 제 운이 결정이 되느냐? 부모님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후원자의 역할과 능력에 따라 여러분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내 자손을 위해서 그 정도의 시간을 물적 토대를 구축해주고 자립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투여를 해줘야지만이 그 다음부터 얘가 자기의 의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한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어른이 되는 시기가 상당히 빠르지가 않은 거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 중에 가장 부모의 케어를 오래 받는 동물이 바로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이 부족하고 굉장히 나약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랜 기간의 케어는 인간을 영장류로 만들었죠. 오래 보호를 받고 지능이 발달이 되고 여러 가지 윤리의식이 발달되면서 지속 가능한 종족의 그 번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빨리 어른이 된다, 늦게 어른이 된다 문제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상황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해 볼까요? 나는 어른인지 청소년인지. 나는 어떨 땐 어른이고자 하고 어떨 땐 청소년이고자 하는지. 이런 부분은 남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자아격차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이 자아격차 개념이 뭐냐면요. 이 슈퍼맨이죠? 예, 나는 내가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나를 보면 이래요. 예, 실제로 이게 둘 다 슈퍼맨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 어른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보다는 되게 멋있는 모습을 많이 나에게 바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직한 나의 모습과 내가 원래 생겨 먹은 모습과 사이에서 내적 충돌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20대에서 30대 사이의 특징이죠. 예. 남한테 화를 내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한테 굉장히 화들을 많이 내더라고요. 뭐 어디에 늦었다, 누구한테 일을 못했다고 야단을 맞았다 하면은 일단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것도 못하고 내가 왜 그럴까? 나는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인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라는 굉장한 이 격차로 인한 고통을 느끼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컴플렉스, 증후군이 있어요. 좋은 사람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좋은 사람. 싸우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누가 자기한테 문제 제기를 하면 자기가 다 이해를 해야 된대요. 아니, 본인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 상담을 했던 친구 중에는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다 이 친구가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인데 제가 참아야죠. 제가 부족하니까요. 이렇게 말은 하는데 얼굴이나 몸의 증상은 절대로 참고 있지 못한 증상이 나타나고가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지내려고 하느냐 해서 이제 제가 부추겼죠. 뭘 부추겼냐면 가서 상사에게 이제 불만을 얘기를 해라. 근데 싸우자고 막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게 참 힘듭니다라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상사를 더 이해해 주시고 계세요. 상사는 본인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고 이제 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에 맞춰서 뭔가를 지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까? 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의문점입니다. 다들 좋은 사람이고 싶으시죠? 예, 부족한 사람이고 싶고 막 되게 이렇게 찌질해 보이고 막 이런 사람이고 싶지 않잖아요? 멋있는 사람이고 싶은 게 다들 누구나 예, 굉장히 특징인데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아닐 때는 어떻게 하면 좋죠? 예, 그것이 바로 지금 핵심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으며 또 어떠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게 가능하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상냥하고 싶다. 뭐 친절하고 싶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짜증을 자주 낸다. 화가 많이 난다. 욕이 막 순간적으로 막 치민다. 뭐 이런 게 자기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올바른 모습이고 요거는 잘못된 모습이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더십, 자기개발 분야에서 이 교육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이 다 걷게 되는 통과 의례적인 과정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리더십 과정, 그 훌륭한 인간의 고양된 모습을 배우면서 사람들이 기분이 되게 좋아지고 그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게 되고 굉장히 좋은 영향들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부작용이 있어요.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주위 사람들이 갑자기 다 찌질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약속도 안 지키고 저 인간은 왜 과제 제출을 안 하지? 상사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식의 그 자기가 고양된 의식만큼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 그런 약간의 부작용을 겪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다니면서 막 잔소리를 하게 되죠.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약속도 잘 지키고 굉장히 바람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호응을 해주지 않습니다. 너나 잘 살아. 이런 얘기들을 주로 들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도기를 거쳐서 이게 자기계발과 리더십이라는 것은 이 좋은 가치를 모방해서 따라가는 그런 과정이라기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같이 해나가는 무언가를 찾는 그 중간의 접점 정도를 찾아내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상적으로 보아야만 하는, 즉 내가 보고 저것은 나의 롤모델이야. 배울 점이 있네. 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른들이실 텐데 이 어른들이 어떤가요? 여러분들 주위에 계시는 어른들은 어떠신가요? 우리의 미래죠? 어른은. 그런데 이 어른들을 보는 젊은이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보시게 되면 말과 행동이 굉장히 달라요. 뭐라고 말로 좋은 말들을 막 해주는데 본인들이나 그러고 살지 왜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허세가 굉장히 크죠. 이 허세라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직장 상사나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왜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저렇게 있어 보이려고 하지? 화를 내고 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한대죠. 상사가 되게 화가 나는 거는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걸로 보이니? 다 너를 위해서 내가 야단을 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되게 열받죠? 분명히 화낸 건데 왜 나를 위해서라고 하지? 이런 식의 느낌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분들 많고 또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서 일을 하려고 뭔가를 막 하면 이제 너무 그렇게 열심히지 마라. 세상은 너 혼자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분명히 그런 얘기들 많이 들으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좀 조절해서 천천히 하게끔 이렇게 조율을 해주시는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나의 이 여러 가지 열정을 굉장히 찬물을 끼얹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또 하고 있고요. 이 속물근성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속물근성에는 1번은 말 그대로 재물. 아무래도 우리 2030 세대들보다는 아무래도 더 많은 물적 토대를 갖추시고 계시므로 여러 가지 갖고 계시는 것들이 되게 많으시죠.
그런데 재물적으로 있어 보이는 부분들도 굉장히 안정돼 보이고 부러워 보이긴 하지만 반대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그것 또한 속물근성의 내용입니다. 지적 허영의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재물에 대한 허영의 부분 두 가지가 사실은 속물근성의 구성 성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볼 때, 저 사람은 박사라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을 받으시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신 분이니까 내가 존경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자기를 자책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이렇게 막 되게 좋은 시계도 차고 되게 좋은 양복도 입으시고 되게 좋은 차도 타시니까 되게 안정되고 좋은 분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한테 좀 이상한 점이 있어도 내가 배워야 되는 부분 아닐까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느낌이 되게 맞아요. 좀 이상하다 하면 이상한 거예요. 예. 뭐 세상의 모든 박사라고 해서 다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존경을 여러분들이 가슴에서 우러나서 배울 점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일 수 있고 나이 들면 응당 그러해야만 하지 않을까. 조금 더 이렇게 좀 삶에도 여유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도 포용해주고 그래야지 어른다운 거 아니야 라고 요구를 하지만 어른도 인간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연히 어른은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야. 상사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상대를 해봤자 그분들도 굉장히 의기소침할 수 있고 말로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지 많은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 부장님은요, 진짜 바보 같아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맨날 삐지세요. 삐지잖아요. 귀엽잖아요. 야단치고 이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어떤 책에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니네 상사에게 밥 좀 대접해라. 왜? 상사 경제적으로 더 불쌍하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급여만 보고 판단할 게 아니라 나는 내 한 사람 먹고 살아도 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 부장님, 우리 그 불쌍한 과장님은 4인 가족을 벌어 먹이시느라고 그렇게 더럽고 힘들고 그래도 이를 악물고 참으시고 제가 큰 소리 눈을 똑바로 뜨고서는 대들어도 어쩔 수 없이 화장실 가서 우시면서 참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하고 그분 중에 누가 더 불쌍합니까? 그래서 어른들에 대한 이런 식의 이 약간의 불만과 실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도 인간임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은요, 높낮이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소통을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있어 보이려고 하면서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있어 보이는 대상과 소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도 인간, 그 사람도 인간. 둘 다 장단점이 있는 인간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단적인 게 나오죠. 저도 굉장히 못 참는 내용인데요. 단정적인 화법으로 소통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제가 뭘 해가지고 와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딱 보면 알아. 열심히 안 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생각보다 제가 지금은 나이가 들고 나니까 어머 그게 사실이네요. 딱 보면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이런 화법을 재미삼아 씁니다. 예, 재미삼아. 제 밑에서 일을 배우는 친구들은 재미가 아니겠죠. 그런데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 뭘 요식을 했는지 진심인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사람에게 내가 견적이 좀 낮아 보이고 더 불쌍해 보이고 되게 찌질해 보일까 봐 걱정하면서 멋있게 포장을 해봤자 여러분들보다 5살, 10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게 보입니다. 멋있어 보일 이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멋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나의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면서 대화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기 견적을 먼저 내봐야지 알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른에 대한 환멸은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오히려 어른들은 이러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다시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이 상처가 되는 구조들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좀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되게 만만치 않죠. 사실은 지금 세대들 중에 대안학교를 다니시고 나오시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공교육이 있고 사교육이 있고 또 대안교육이 있고 뭐 홈스쿨링이 있고 다양한 형태의 지금 교육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대안학교를 나온 친구, 그러니까 이 대안학교 1세대들이 지금 아마 20대 중반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지금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들은 사례가 있는데요. 중고등학교를 입시 중심의 지옥으로 살지 않고 이렇게 지낸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20대 중반이 됐으면 뭘 해야 되냐? 일자리를 구해야 돼요. 뭔가 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는 서류 전형이 안 돼요. 왜 서류 전형이 안 되느냐? 우리나라 서류는 정해져 있죠. 뭐 학교 어디 나왔고, 그 다음에 뭐 고졸이냐, 뭐 대졸이냐, 그 다음에 뭐 어떤 경력을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을 먼저 증명을 해야 돼요. 뭐 영어 능력은 어떻게 되냐. 그런데 그런 게 싫어서 대안학교를 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충돌이 첫 번째 발생이 되죠. 아, 그러면 나는 그런 서류 전형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내가 먹고 살려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가 해서 뒤늦게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 친구들이 많은데 고등학교에서 수준 높은 어떤 토론식 수업을 했고 친구들과 집단 토의를 하고 이게 사고가 성장되어 있는 친구들이 대학을 갔더니 대학이 완전히 개떡 같은 거예요. 교수님들 고등학교만도 못한 교육에 무슨 교수님들 수준도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대학을 들어갔어도 거의 한 2년, 길어야 2년 거의 몇 개월을 버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런데 그 비싼 등록금을 갖다가 바칠 이유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대부분이 또 대학을 이제 중퇴, 그러니까 다 못 다니고 이제 나와야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이 돼요. 제가 그 대안학교는 그거 아세요? 통계를 보시게 되면 부모님들의 학력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부모님들은 좋은 대학을 다녀보셨기 때문에 대학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인생을 잘 즐기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자식들은 달라요. 자식들은 자기가 같이 살아가야 될 동시대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교육 문제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그 자녀가 그 동시대에 같이 알고 지내야 하는 것들이 존재하는 한 참다운 교육과 그렇지 않은 교육을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애한테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때? 세상 참 개떡같지, 그지? 세상에 좋은 게 하나도 없지. 어른들은 왜 그렇게 다 한심하고 그랬더니 걔가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그게 원래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야. 우리를 둘러싼 현실은 다 부조리하고 개떡같아. 그런데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건 뭐냐면 부조리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부조리에 빠진 인간 세상에서 내가 그걸 납득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갖는 거거든요. 어려서부터 중학생 때부터 왕따도 당하고 고등학교에서 입시교육하면서 선생님들하고 싸움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것 같으세요? 수학을 배우나요? 영어를 배우나요? 국어를 배우나요? 실제로 배우는 것은 세상이 참 개떡같다는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회사를 들어가잖아요. 대학까지도 아름답습니다. 회사 들어가면 훨씬 개떡같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통계를 나중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3년 안에 대부분이 이직을 하는 거예요. 아, 나 이런 회사인 줄 몰랐다. 어떻게 회사가 이러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회사 그래요. 어딜 가도 다 그래요. 어딜 가도 그렇게 이상한 상사가 있고 어딜 가도 그렇게 참 같이 밥도 먹기 싫은 동료가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오늘 주제 뭐라고 그랬죠? 나를 알자. 그러면 나는 왜 그런 게 그렇게 싫죠? 왜 이렇게 세상이 부조리하죠?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내가 달라지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마련이라고요? 부조리하게 마련이에요. 세상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먼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이해해야지만 분노보다는 방법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대안학교 학생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일부 저랑 고민을 상담했던 친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또 많이 얘기하는 게 내가 진짜 나이가 어려서 억울하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청춘이라서 청춘이란 단어는 아름답다고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네, 억울해요. 네, 왜 억울하냐면 가장 뭐가 많을 시기냐면 가장 꿈이 많을 시기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이럴 텐데 뭐가 없어요? 네. 돈이 없어요. 부모님한테 달라고 해서 충당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또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뭐 그걸 뭐하러 사냐 이런 얘기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사는 게 어른이잖아요. 어른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20살, 30살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남성 기준으로 30살에 대학 졸업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제가닥 취직이 되죠? 그래서 빨리빨리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이런 사회라고 하면 청춘이라도 굉장히 억울하지만은 않을 것이나 30살까지 길게 돈이라는 돈은 다 들여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바로 나와도 이렇게 취직이 안 되고 평균 월급이 180만 원도 안 되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를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청춘의 딜레마입니다.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나만 불행한 게 아니에요. 쟤는 부모님을 잘 만나서 되게 많이 하고 사는데요. 물론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하겠지만 상담하고 교육하는 대부분의 중산층 이상은 그렇게 하고 싶은 거 현재 다 하고 살 수 있는 집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부분은 뒤에서 제가 더 차근차근 돈의 생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뭐든지 다 하고 살 수 없는 현실이 너무 힘들고 우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진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하고 싶은 걸 하고 살 수 있을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청춘은 원래 어떻다고요? 억울해요. 가진 것도 없고 여러 가지도 서툴고 하기 때문에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기회비용이라는 말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것을 택했을 때 혹시 내가 택하지 않은 다른 것을 택했을 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하면서 사람은 선택한다. 이 얘기를 아까 초반기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회비용에는 항상 딜레마가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하고 어떤 대학을 가고 어떤 뭐 취업을 하게 되면 이게 최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맞죠? 이거 말고 다른 걸 했을 때 더 나을 것 같으면 왜 그거를 해요? 다른 걸 하면 되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경험이 있는데 항상 저한테는 어떤 징크스가 있었냐? 먼저 그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저는 20대부터 30세 중반까지 이력서에 다녔던 회사가 10개가 넘어요. 예, 지금 자랑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이력서가 복잡하게 되면 회사에 취직이 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도대체 왜 그렇게 회사를 많이 옮겨 다녔냐? 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를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의 또 특징은 또 더 놀라운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10번을 다 붙었을까요? 10번을 그만둔 건 제가 성격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에서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 다음에 10번을 또 다 붙었을까요? 저는 20대, 30대 때 이제 면접의 여왕이라는 불명의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면접에 왜 여왕인지 아세요, 제가?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야, 너 어떻게 면접 보면 그렇게 다 붙냐? 해가지고 물어보면 제가 그래요. 아니, 그들이 나를 회사에 적합한가 보는 것도 면접이지만 내가 그 회사가 다닐만한지 보는 것도 면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와, 진짜 너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그런 자세로 면접을 보잖아요. 제가 다닐만한가 아닌가 막 질문도 해요. 그러면 대부분 돼요. 희한한 일이었거든요. 물론 제가 무슨 대기업 면접 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게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에게는 항상 이 선택의 딜레마가 있었어요. 꼭 저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뭐 박미정 씨 준비하고 뭐 오세요라고 하는 데가 두 군데씩 꼭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여길 가면 여긴 어떨까? 여길 가면 어떨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있죠. 급여도 봐야 되고, 뭐 근무 환경도 봐야 되고, 뭐 집에서부터 출퇴근 위치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는 영화 관련된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뭐 근무, 출퇴근, 급여 이런 건 보지 않고 일에 대한 것만 이제 주로 보게 됐었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 제가 두 군데 극장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한쪽 극장을 선택을 하고 한쪽을 버렸는데 정말 놀라운 거는 이쪽에서 1년 반 만에 대형 체인 극장이 이 극장을 인수를 하게 돼서 직원들을 대량으로 해고를 한 거예요. 제가 쫓겨났겠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 극장 말고 저 극장을 택할 걸. 그랬으면은 내가 이런 일은 안 당했을 텐데 내가 선택을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극장 소식을 나중에 들었는데 걔네도 똑같이 대형 체인 극장에 의해서 인수가 돼가지고 직원들이 다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럼 저의 운명이었나 봐요. 1년 후에 대형 체인 극장이 들어와서 저를 쫓아내는 게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을 비교를 해서 같이 보지 않으면 굉장히 제가 괜히 우울해지고 선택을 잘못했다, 내가 무능해서 쫓겨났나 뭐 이런 되도 않는 생각들을 했을 거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돌아가는 상황과 내 자신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거를 인정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여건과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막 열심히 고민을 해봤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이 시기는요, 다 그냥 내 앞에 주어지는 대로 일단 다 해보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기회비용을 제 친구들이나 이제 이 후배들이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이 정도 비용을 받고 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다가 더 좋은 직장을 놓치면 어떡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게 무슨 대도 않는 소리냐.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서 배워서 그 다음 단계가 열리는 것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기회비용만 계산하고 있는 것과는 지나고 나서 보시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회비용이라는 말은요. 생각보다 경제학 교과서 책에만 있는 얘기예요. 기회비용은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항상 나의 선택이 다른 선택보다 기회비용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선택을 하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혼란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최근에 제가 영화 홍보를 다 하네. 이게 제가 굉장히 이 배우 팬이거든요. 그런데 이 좀비를 뭐 젊은 층들은 잘 아실 겁니다. 좀비가 시사하는 바가 되게 커요. 왜 미국에서 이 좀비 영화가 이렇게 유행을 하는가? 근데 이 좀비는 좀 참 동양적 정서는 아니에요. 동양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많이 인기를 끌지는 않는데 서양에서는 이 좀비가 굉장한 인기를 끌거든요. 살아있지도 죽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좀비가. 그런데 오로지 이 먹는 거, 즉 생존을 위해서만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먹는 거 외에는 뭐 사랑도 안 하고 감정도 없고 이런 걸 좀비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비라는 단어를 빼면 그냥 현대인의 모습이잖아요. 먹고 사는 거 외에 감정도 안 느끼고 그냥 뭐 사람 간의 교류도 안 하고 그러고 사는 게 그냥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되고 나서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만 고민하고 다른 것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인간 유형들을 많이 좀비에 빗대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춘 좀비가 이런 시적인 대사를 읊으면서 원래 좀비는 감정이 없어요. 반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인간을 딱 보고 나서 심장이 이렇게 쿵쾅쿵쾅 하면서 몸이 원바디 쓰지 않습니까? 원바디. 몸이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좀비의 이 독백을 보시게 되면 내 심장이 도대체 이 불쌍한 존재가 왜 존재하는 건가? 나의 이 모호한 갈망과 고요한 슬픔은 그리고 드물게 깜빡이는 기쁨. 예, 이것은 내 가슴 가운데 고여 있다가 이게 막 비집고 나온다.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을 한 건데 제가 본 중에 가장 현실적인 사랑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좀비는 아니지만 드물게 깜빡이는 기쁨을 느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낯선 감정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이 감정적인 문제는 우리를 가장 많이 당혹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2030 친구들의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적 변화를 가장 어려워해요.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여태까지는 주고받는 것도 잘 챙겼고 제가 손해보지 않는 인간관계를 잘 해왔는데 왜 이 말도 안 되고 이 별로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도 않는 남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손해도 보고 바보같이 굴고 이럴까요? 라는 고민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비경제적인 상황이 도래하는 거죠. 이 감정적인 문제가 여러분들을 갑자기 어택을 하게 되면 이 백날 제가 경제 강조하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돈 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바로 이제 회로들이 다 꼬여버리는 이런 형태가 존재합니다. 번 돈을 다 갖다 남자친구 술값으로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 여우 같은 여자친구한테 홀려가지고 차를 할부로 산 다음에 헤어지고 나서도 그 할부값을 갖고 있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20대와 30대의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 모호한 갈망과 가슴에서 잠깐 깜빡이는 그 감정이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물적인 것을 동원을 해서 내 이 감정을 지키고자 하는 일들을 버리는 것 또한 우리의 지금 모습이죠. 그러면 안 된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게 마련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죠. 자신이 그런 상태에 있던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던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걸 겪었던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되게 오래 고민하고 이렇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이 좀비도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런 게 찾아왔을 때는 내가 그로 인해 약간의 그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나의 미래에 어떤 식의 자양분이 될까를 사실은 고민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에게 혼란을 준다. 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성선택을 위한 비싼 신호다 해서 20대와 30대는 인류사에서 가장 그 활발한 짝짓기의 시기입니다. 뭐 배우자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손을 번식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간이지 우리가 동물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표현을 하지만 인간이기 이전에 동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의 80% 이상이 굉장히 동물적 본능이 많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만사를 다 제쳐놓고 일단 먹어야 되고, 이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적인 우리의 본능이 가장 많이 그 성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에 호르몬 분비도 과다해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보다는 조금 더 다른 모습들이 자꾸 표현되기 시작하는 게 또 20대하고 30대의 특징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공작새가 있고 이게 멋있는 그 뿔을 가진 사슴이 있고요. 여기 갈기를 가진 사자가 있는데 이 생각해 보시면 공작새는요. 이게 멋있고 예쁘기는 하지만 꼬리가요. 이거를 매일 달고 다니려고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이게 몸무게보다 훨씬 더 많이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거의 디스크에 걸릴 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고 누워서 잘 수도 없고. 그런데 왜 진화가 인간이든 동물이든 생활에 이렇게 적합하게 진화가 되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얘네들은 달고 있냐? 살아남는 데 생존의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게 걸리적거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유는 그만큼 성선택과 짝짓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짝짓기를 위해서 사실은 이거를 평생 달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그게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그 로맨스 그레이라고 이제 60대, 70대가 되셔도 다들 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약간 이 연애와 로맨스에 대한 갈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본능의 영역에 가까운 문제들일 수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여기도 보시게 되면 멋있지 않습니까? 여자가 바라는 거, 남자가 바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요거를 딱 보고 나서 저 사람은 되게 멋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에 가장 간편한 것은 보여지는 것이죠. 보여지는 게 되게 멋있다 하면은 일단 되게 멋있어 이렇게 끌릴 수가 있는데 그런데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끌렸다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 사람은 우리가 누구나 자타가 알고 있는 부자잖아요. 멋있는 남자고 잘 모르는 모델이긴 하지만 저렇게 꾸미고 다니는 걸로 보아서 집에 돈이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성선택에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 매혹 중에 하나가 그 이후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녀를 출생한 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재물이 있는가가 되게 본능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뭔 얘기냐? 이렇게 멋있는 갈기를 가진 사자를 이렇게 잡으려는 암컷은요. 걔가 사냥을 계속 잘해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식들과 나는 꼼짝없이 굶어 죽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은 이렇게 임신을 하고 출생을 하는 동안에는 전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다니까 본능적으로 이게 재물을 어떻게든 끌어모아야지 내가 내 애하고 살아남을 텐데라는 본능이 굉장히 강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불쌍한 남자들이 생겨나는 거죠. 제 여자친구는 정말 너무 못됐대요. 연애는 자기랑 신나게 하고 돈 많아 보이는 남자한테 시집가고 이래서 남자한테 굉장한 열패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걔가 나쁜 년이 아니고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짜 신호가 있어요. 가짜 신호가. 자, 부자인 사람과 부자여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대충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이런데 차도 외제차를 끌고 되게 비싼 옷을 입고 다니면 부자여 보이나 그 월급도 뻔하고 집도 뻔한데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그러면 이게 현명하다 한 똑똑한 여자들은 그걸 캐치를 해요. 그래서 쟤는 부자여 보이니까 같이 재밌게 놀다가 결혼은 안 해요. 결혼은 이제 팽팽 돌아가는 안경 쓴 이제 공무원 아저씨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연애할 때도 같이 떡볶이만 먹고 이랬어도 연애할 땐 진짜 싫었는데 결혼은 그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여 보인 사람과 결혼을 할 녀석은 이제 어떤 마음고생이 기다리고 있느냐. 이게 차를 같이 타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외제차도. 그랬는데 결혼하고 봤더니 외제차가 할부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이서 같이 할부를 내셔야 되죠?
예, 남편 할부 같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한테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예, 본성이에요. 모든 여성들에게 친절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벌어오는 돈을 다른 여성과도 공유하셔야 됩니다. 그 열받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의 시기에 굉장히 과시적으로 되게 좋은 어떤 짝으로서 보이게끔 그렇게 발달이 돼 있어서 이것저것 화려하고 좋은 거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까딱 잘못하면 그런 과시적 신호에 속을 가능성이 크죠. 예, 비싸 보이고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도 그만한 물적 토대를 가지고 있는가는 잘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세와 낭비라고 표현을 하고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예, 기만적인 신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만적인 신호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얘기들을 들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좀 대면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은 이제 나를 이제 만나보자. 통상적으로 20대, 30대를 규정하는 특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어떤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남들이 주로 저에게 해주는 저의 모습하고는 괴리율이 클수록에 굉장히 사실 커뮤니케이션이나 대인관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 저는 상담사 일을 하고 있지만 피상담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듣기 싫어요. 다 바른 얘기 다 듣기 싫거든요. 친구 간에도 우정을 유지하려면 직원이나 충고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처세술이 가르쳐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요. 그 사람은 계속 왜곡될 거예요. 서로 칭찬만 해주다가 어머 너무 좋은 모습이야 이렇게만 하다가는 계속 서로 왜곡만 되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미러링이라고 해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모습을 반사시켜주고 안 좋은 걸 안 좋은 대로 좋은 건 좋은 거대로 보여줄 수 있는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는 엄마예요. 엄마만 쫓아다니면서 잔소리를 하거든요. 너 그거 고치라고. 나머지들은 나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상담사는요. 엄마 말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싫어할 걸 알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고 대신 돈을 받아요. 그러니 엄마를 잘 활용하시는 게 일단 돈이 굳는 방법이죠. 예, 그렇지 않고 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하시는 분들은 돈을 주고라도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미러링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시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견적을 낼 때 이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리고 나의 세상적인 쓸모를 찾아라. 그 연봉 경쟁이나 돈 많이 받는 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내가 그것에 합당한 쓸모를 갖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내가 5년만 일하고 소진돼서 그 일을 그만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쓸모가 있어야 돼요. 쓸모라는 건 뭐냐? 돈을 번다는 것은 남들이 나에게 돈을 줘야지 돈을 벌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지 못하면 그때 지금만 내가 들어가 있는 직장에서 어떻게든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직장은 도대체 무슨 돈을 가지고 당신에게 월급을 준단 말입니까? 그러니 내 필요와 내 쓸모를 내가 지금 시기에 만들어두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돈벌이가 굉장히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옵니다. 아직 20대와 30대 때는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될 시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쾌와 불쾌가 있습니다. 내가 뭘 굉장히 좋아하고 뭘 되게 싫어하지? 자, 쾌도 나의 성향이지만 불쾌도 나의 성향이에요. 자, 그런데 쾌를 따라서만 가게 되는 것은 뭐 좋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즐거워야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쪽을 이렇게 찬양하게 되면요. 엉뚱한 길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 나의 쾌는 주변과 굉장히 큰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과의 관계는 제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다라고 해서 그 일만 하게 되면 그것은 나한테 칭찬해주는 사람의 의도지 내 의도는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나의 즐거움의 구조와 나의 불쾌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이쪽이 사실 직면해야 될 쪽이죠. 불쾌. 나 왜 불쾌할까? 왜 화를 낼까? 세상에 생각보다 그렇게 화낼 일이 많지 않아요. 화를 안 내도 되는 상황이 많죠. 그런데 화를 내는 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유인 요소를 줘서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화가 안 날 일이 내가 화가 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 화를
찾기 위해, 불쾌를 찾기 위해 제일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요것은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있는 동안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그 안에서 보니까 미리 풀려날 희망이 없는 상태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이라는 동물은 미래 희망이 없으면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풀려난 사람, 나중에 이제 풀려난 사람인데요. 저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내가 괴로워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래, 저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하든 뭐 밥을 안 주든지 간에 나는 화를 내지 않을 권리가 있어. 나는 저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 라는 공간을, 타인과 나 사이의 그 공간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 공간에 대한 시간을 잠깐 두게 되면, 그래, 나는 나한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내 온갖 시간들을 다 허비를 그쪽으로 하고 있을까라는 그 자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직면하면서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인과관계가 생각보다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애니어그램이라는 것도 아실 거고요. 그다음 MBTI라고 자기 성향 조사하는 내용들이 있죠. 이런 것을 음으로 양으로 해보시면서 아 내가 몇 번 유형이고 무슨 어떤 유형이어서 이런 성향이 있고 이런 거를 못 참는구나. 이런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있거든요. 예,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예, 토끼가 잠만 안 잤어도 이거는 그냥 끝난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끼는 그렇게 매번 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북이하고 토끼가 경주를 하면 대부분 토끼가 이길 가능성이 큰데 이것은 토끼에게 유리한 환경이라는 거죠. 만약에 둘을 바다에다 집어던져가지고 헤엄을 시켰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맥락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북이는 거북이고 토끼는 토끼니까 같은 맥락에서 계속 경주를 해서 내가 계속 거북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찍질을 하면서 잘 달려야 된다라고 자기를 괴롭히게 되면 어느 세월에 토끼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나에게 맞는 맥락과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려면 먼저 내가 거북이라는 걸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나는 토끼가 아니라 거북이에요. 그거를 발견하셔야지 이게 가능한 내용이고요. 정리하겠습니다. 경제법칙의 첫 번째,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보유자원을 파악해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자원이 뭐라고요? 네, 나 자신이죠. 내 자신의 보유자원. 첫 번째는 여기를 경계로 요것과 요것이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나의 강점, 나의 약점. 이것을 좋은 점, 나쁜 점이 아니라 강점과 약점으로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해보시고요. 이걸 어떻게 파악을 해요? 이렇게 하면 좋은 방법 제가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누구요? 돈 안 받고 쓴소리 해주는 사람? 엄마. 엄마한테 물어보시거나 친구들에게 물어보시면 생각보다 진솔하게 얘기를 해줄 겁니다. 단 주의사항, 그 얘기 괜히 듣고 그 친구를 미워하게 되거나 그런 어떻게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이번에는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강좌 때까지 숙제입니다. 한번 자신의 강점, 약점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강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